저는 윤혜경입니다. 올해 57, 평생을 딸아이 하나 키우며 살아왔어요.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만난 그 사람과의 사랑은 짧았지만 그 결실인 딸 유미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됐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누구보다 단단하게 키웠죠. 그런데 이제는 35된 딸이 저를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오늘도 베란다 빨래를 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유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 참이었죠. 엄마, 오늘 늦게 들어올 거예요. 밥 안 차려도 돼요. 유미의 말에 저는 손을 멈췄어요. 된장찌개 끓이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잖아. 됐어요. 정우랑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정우는 유미의 남편입니다. 결혼 2년 차, 저는 말없이 냉장고 재료들을 다시 넣었어요. 매일 같은 일인데 오늘은 서글펐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아 22살 때 홀로 유미를 낳던 날이 떠올랐어요. 대학 졸업 직후 도연이는 유학을 떠난 후 연락이 끊겼고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임신했죠. 엄마, 이거 좀 봐요. 유미가 청구서를 들고 왔습니다.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에어컨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썼니? 나 낮에 더울 때만 잠깐씩 틀었는데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잠깐이 3시간이죠.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제 입술이 떨렸어요. 미안하다. 다음부턴 조심할게. 유미는 갑자기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답답해요. 제가 결혼했을 때 엄마 혼자 있는 거 불쌍해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정우도 이제 눈치 보여서 말도 못 꺼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쌍해서라는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담이었니? 유미의 눈에는 미안함과 짜증이 교차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각자 인생 살아요.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제발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 몇 벌을 담았죠. 현관문 앞에서 유미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걱정 마. 너희 편하게 살아. 집을 나서자 엘리베이터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렀어요.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터미널 입구에서 한 여성이 전단지를 내밀었어요. 무료 묻지마 관광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마세요. 그냥 떠나는 겁니다. 전단지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여행이라니 우스운 이름이었지만 왠지 끌렸어요.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의외로 편안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 책임감 없이 내린 결정이었죠. 내일 아침 8시 이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근처 모텔을 찾아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전화기를 꺼둔 채 캐리어를 끌고 모텔로 향하는 제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모텔에서 준비한 간단한 차림새가 너무 소박하게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여행을 위해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었죠. 밝은 색상의 옷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제 낡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는 마치 잘못 찾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료 묻지마 관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밝은 목소리로 외치는 가이드의 인사에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저만 빼고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왜 이런 곳에 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딸과 다툰 뒤 충동적으로 결정한 일인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자, 이제 버스에 탑승하겠습니다.
좌석은 자유석이니 원하시는 곳에 앉으세요. 버스로 향하는 길, 이미 친해 보이는 무리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혼자 온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어요. 가장 뒷자리, 창가에 자리를 잡았죠. 그렇게 조용히 있다 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이드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옆자리 분과 짝을 이뤄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곧 앞자리 여성이 돌아서며 웃었죠. 저랑 짝할까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58살이에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혜경이에요. 왜 이 여행에 오셨어요? 저는 남편이 출장 간 김해 친구들이랑 왔거든요. 질문이 불편했어요. 그냥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가이드가 다음 활동을 안내하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이제 짝과 함께 게임을 할 거예요. 서로에 대해 3가지 질문을 주고받은 다음 그 대답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발표라니요. 이런 걸 예상하고 온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저는 마치 물속에 잠긴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저 잠시 좀 실례할게요. 미영 씨에게 작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 복도로 나와 뒷자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냥 잠시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인데 모두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죠. 버스 맨 뒤편 빈 공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달리는 버스에서 내릴 수도 없었어요. 왜 이런 여행을 신청한 건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유미와의 다툼, 그리고 떠난 집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딸은 제가 어디 있는지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편해했을까요? 그걸 왜 간 거야?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몰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경이 맞지? 윤혜경. 그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낯익은 하지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던 그리고 제 딸의 아버지인 유도현이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하기까지 1초도 안 걸렸지만 제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도현이었어요.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만난 35년 전에 그 사람. 제 딸의 아버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조금 살이 찌고 머리카락도 희끗해졌지만 그 미소는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정말 너구나.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얼마나 됐지? 30년? 아니, 그보다 더 되었나?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순간에 수많은 감정이 밀려왔죠. 분노, 그리움, 원망,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유미에 대한 비밀을 35년 동안 간직해왔는데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다니.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고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 오빠까지 왜 여기에 있어? 도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제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나 봐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내가 이 행사 협찬사 중 하나야.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거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이런 여행 프로그램에 책 홍보도 할 겸 참여하게 됐어. 도연의 설명을 듣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가 출판사 대표라니 그동안 잘 지냈나 봐요. 반면 저는 그를 다시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쩐 일로 여기 왔어? 혼자 온 거야? 도연이 물었어요. 그 질문에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딸과 다투고 집을 나온 후 우연히 신청한 여행에서 딸의 아버지를 만나다니. 왜 내가 그렇게 웃겨?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35년 전 문학동아리 뒤풀이에서 처음 만났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시 낭송회가 끝난 후 막걸리 한 잔을 건네며 수줍게 웃던 그 모습, 그리고 갑작스러운 유학 소식과 연락이 끊긴 그날들. 그래서 너는 잘 지냈어? 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잘 지냈냐고?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보낸 35년의 세월을 어떻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가족은?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결혼했었어. 10년 전에 이혼했지만 그 말에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없었을까? 묻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어요. 이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천천히 이야기 좀 할까? 지난 얘기도 하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앞쪽에서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화장실도 이용하시고 간식도 드세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기회였습니다. 미안해, 자리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도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중에 또 볼 수 있겠지. 서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시선을 피한 채 헤어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여행 둘째 날 산책 코스가 일정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목적지에 도착해 모두 숙소에서 나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키 작은 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은 제법 운치가 있었죠. 어제 버스에서의 만남 이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과 다시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유미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각자 자유롭게 산책하시다가 11시까지 이 장소로 모여주세요. 가이드의 안내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한 길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어요. 바람이 살랑이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모습이 평화로웠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죠. 숲속 작은 벤치를 발견하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목 뒤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것이 느껴졌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눈을 떴을 때 도연이 서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만에 널 보다니 정말 놀랐어.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제 속에 묻어둔 비밀을 이제는 꺼내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멋진 아침이네.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너랑 다시 만나다니.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어볼 게 있어. 그때 왜 연락이 끊겼던 거야?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했어. 출국 직전에 사고가 있었거든. 사고? 응, 공항으로 가던 중 택시가 추돌 사고가 났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때 가방이랑 휴대폰을 모두 잃어버렸어. 유학 출발이 너무 급했고 현지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정신이 없었지.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난 35년간 품었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편지를 보냈잖아. 오빠 유학 주소로.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 난 받은 적 없어. 아마 처음에 머물던 기숙사에서 중간에 이사를 했거든. 우편물 전달이 제대로 안 됐나 봐.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에 오해와 그리움이 모두 하나의 사고, 전달되지 못한 편지 때문이었다니. 왜 그래? 혜경아, 얼굴이 창백해졌어. 도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했어요. 3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오빠, 나, 그때,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를 가졌었어.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애, 오빠한테 말도 못했잖아. 오빠 유학 가고 바로 연락 두절됐어. 도연은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서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뭐라고?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어요. 아이는 어떻게 됐어? 잘 자랐어. 딸이야. 이제 35이 됐지. 도연은 벤치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 딸이 있었던 거야? 35년 동안? 그런데 난 아무것도. 도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둘 다 말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이름이 뭐야? 한참 후에 도연이 물었습니다. 유미. 유도연의 유에 아름다울 미. 도연의 어깨가 떨렸어요. 내 이름을 따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혜경아,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알았더라면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모두 그때는 어렸고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을 어떤 말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도연도 침묵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말없이 흐르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산책 이후 숙소로 돌아왔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기분이 아니었어요. 방에 혼자 있으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죠. 유미에게 전화해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아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는 가지 않고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도연이었습니다. 괜찮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서로 침묵 속에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빠가 떠난 이후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힘들었어.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22이었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어.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놓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도 말 못했어. 아빠는 그 충격에 쓰러지실까봐, 엄마는 아버지보다도
더 보수적이셔서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국 혼자 병원에 가서 초음파도 보고 혼자 입원해서 출산했어. 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죄책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유미가 태어났을 때 간호사가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어. 대답할 수 없었지. 그 순간부터 세상의 시선이 시작됐어. 아빠 없이 자라내라고 욕먹을까봐 밤마다 울면서 키웠어. 말을 이어가는 동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도연이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망하진 않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오빠도 알지 못했던 거니까. 식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만의 작은 세계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미는 잘 커졌어. 똑똑하고 강하고 오빠를 많이 닮았어.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망설였어요. 아직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유미한테도 우리한테도. 도연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다른 투숙객들은 모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숙소 복도 끝 창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비쳐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너 커피 아직도 좋아해? 도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블랙으로. 그건 변한 거네. 예전엔 설탕 3스푼이었잖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단 것보다 쓴 걸 더 받아들이게 돼. 도연이 살짝 웃었어요. 그 웃음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할 때 그가 몰래 가져온 커피를 나눠 마시던 순간들. 오빠 많이 늙었네. 어느새 대화가 예전처럼 편해졌어요. 너도 그랬거든.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웃음이 나왔어요. 어색하고 서먹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출판사는 어떻게 하게 됐어? 궁금해서 물었어요. 도연은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문학 공부를 마치고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자기 이름을 건 출판사를 차린 이야기,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 저도 제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유미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했던 어려움, 딸이 성장하는 과정의 기쁨과 고통,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3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어요. 여행 셋째 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도연과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어젯밤 긴 대화 후 묘한 편안함이 생겼습니다. 35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이해와 용서가 그 사이를 채웠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도연과 잔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가방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여행 내내 꺼두었던 휴대폰이었어요. 미안해요, 잠시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미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도연과 함께 있는 이 상황에서 딸과 통화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요. 괜찮아. 잠시 여행 중이야. 엄마, 진짜 나가셨어? 대체 왜 그래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짐 싸서 나가시면 어떡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며 말했어요. 미안해.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 그렇게 갑자기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이게 말이 돼요? 유미의 화난 목소리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에게서 잠시 멀어지려 했지만 버스 아니라 갈 곳이 없었죠. 그날 내가 너무 심했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연락도 없이 나가시면 어떡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나서야 간신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 나왔을 땐 혼자였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한테 버림받은 건 두 번째라. 이번엔 진짜 못 견디겠더라. 전화기 너머로 유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엄마,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유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냥 우리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어요. 울음을 참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냥 평생 너만 보고 살아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며칠만 더 있다 돌아갈게. 걱정하지 마. 정말요? 약속하세요? 응, 약속할게. 그럼, 조심하세요. 금방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 곧 볼게. 전화를 끊은 후에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흐느끼며 말했어요. 딸아이가 걱정했을 텐데. 괜찮아. 자기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였잖아. 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도연의 이에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 곁에 있었다면, 만약 우리가 함께 유미를 키웠다면, 혼자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겠구나.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유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도연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너 혼자 아니야. 이젠 나도 있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제야 누군가 제 옆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 났어요. 고마워, 오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유미와의 화해, 도연과의 재회. 이 묻지마 관광이 제게 가져다 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푸른 하늘과 함께했던 지난 며칠과는 다른 쓸쓸한 분위기였어요. 짐을 정리하며 창밖의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도연과 만났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로비에서 도연과 마주쳤어요. 그도 짐을 모두 꾸린 듯 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아침 먹었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같이 먹을래? 마지막 아침인데. 함께 호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비를 바라봤어요. 도연의 눈빛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서울에 돌아가면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가끔 만날 수 있을까?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직면하니 말문이 막혔어요. 유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연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아. 무리하지 않아도 돼. 식사를 마치고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오자
모두가 로비에 모였습니다. 버스에 짐을 싣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 도연은 제게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오라고 손짓했어요. 호텔 입구 밖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촉촉했어요. 혜경아,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도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도연의 눈빛은 35년 전 그때처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경아, 우리 늦게라도 다시 걸어볼래? 이 질문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35년간 혼자서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다시 누군가와 삶을 나눈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유미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어요. 도연의 실망한 표정이 등 뒤로 느껴졌지만 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연락할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서둘러 버스로 향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연의 말과 그의 눈빛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핸드폰에 그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지만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유미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미안한 마음에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걱정했어요. 유미가 말했어요.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며칠이 지나도 도연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미가 이사 준비를 위해 짐을 정리하다 버릴 것들을 모아놓았어요. 엄마, 이 상자들 다 버려도 돼요? 옛날 물건들인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미가 나간 후 문득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한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있었죠. 한 앨범을 펼쳐보니 제 대학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멈칫했어요.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팔로 제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젊고 순수했던 우리의 모습. 유미는 이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겠죠.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도연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핸드폰을 들어 도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렸어요. 사진을 본 후 도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요? 단 3글자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잘 지내. 너는? 그렇게 우리의 조심스러운 대화가 시작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미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만났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과 최근에 다시 연락하게 됐다고. 유미는 처음엔 놀라는 눈치였지만 곧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요라고 했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상처가 아닌 용기로 다가왔습니다. 도연과는 간간히 만나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예전의 편안함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미에게 도연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말하지 못했어요. 그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제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묻지마 관광 협찬 행사에 참여해야 해. 새 책 홍보도 할 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 여행, 자리가 남아있을까?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자리 만들어줄 수도 있고, 결정을 내리는데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어요. 이번엔 제가 선택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버스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도연이 보였어요. 그는 출판사 대표로서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모두가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맨 앞자리에 앉아 출판사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버스 맨 뒤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도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걸어왔어요. 혜경?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 오빠. 도연이 제 옆자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 자리에 앉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거 정말 놀랐네.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를 바라봤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온 거야. 기대하지 마.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도연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도 좋다. 이번엔 너랑 같은 쪽 창밖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의 풍경은 지난번과 같은 길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 35년간 혼자서 바라봤던 창밖을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도연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손을 마주 잡았죠. 유미에게 언젠가 말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말하자. 우리 둘 다 그 아이의 부모니까.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5년 만에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아직 천천히 가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도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버스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묻지마 관광이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혜경과 유도연의 35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마음에 와닿으셨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평창의 개방사는 이른 아침부터 고요했습니다. 박인호는 70세의 나이에도 매일 이 산을 오릅니다. 은퇴한 기관사인 그에게 개방사는 일상이 되었죠. 아내가 떠난 후 3년 이 산길에서 그는 위안을 찾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날씨네. 인호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작은 평지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여성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들 사이에서 단정한 차림의 한 여성이 눈에 띄었죠.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산에서 마시는 커피는 맛이 특별하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여성이 미소를 지었어요. 인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얼굴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마치 텔레비전에서 스쳐 지나간 얼굴처럼 묘한 기시감이 일었습니다.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녀는 65세쯤 되어 보였지만 우아한 손놀림이 범상치 않았어요. 인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들었던 노래처럼 귀에 익은 느낌이었죠.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인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곧 미소로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을 텐데요. 제 이름은 조은아입니다. 선생님은요? 박인호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인호는 커피를 마시며 은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봤던 얼굴인데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커피 맛있네요. 내일도 올 수 있을까요? 은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매일 여기 있을 거예요. 대화 내내 인호의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맴돌았어요. 어디서 봤던 거지?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인호는 산을 내려오며 계속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문득 아내와 함께 본 드라마의 한 장면이 희미하게 기억났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인호는 서랍을 뒤적여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아내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드라마 출연진 사진이 담긴 신문 스크랩. 하지만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그날 밤 인호는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도 은하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고 어디선가 들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개방산으로 향했어요. 산 중턱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자리에 여성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은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호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은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인호는 어제보다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 그 미소, 분명 어디선가 본 사람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오후, 박인호는 동네 복지관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기판 너머로 최기환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오랜 친구인 기환은 평창에서 쭉 살아온 사람으로 이 지역 소문에 밝았습니다. 요즘 개방산에 커피 파는 여자들 봤나? 인호가 무심코 던진 말에 기환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장기판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기환이 말했습니다. 아, 그 여자들. 요즘 관광객들 상대로 장사한다더라. 인호는 은하의 얼굴을 떠올리며 무심코 물었어요. 그 중에 단정하게 생긴 여자 있던데 조은하라고. 기환의 손이 장기하를 잡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인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조은하?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환이 턱을 극적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 여자 맞다. 예전에 TV 드라마에 조연으로 나왔던 조은하 아니냐? 인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봤던 드라마. 그 희미한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어떤 드라마였지? 그게 말이야, 한 10년 전쯤 인기 있던 가족 드라마였던 것 같아. 자세히는 기억 안 나네. 기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인호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개방산 커피 아줌마들. 다들 3만 원이면 뭐 해준다더라. 그 말에 인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싫었지만 너무나 명확했어요. 무슨 소리야? 은하 씨가 그런 사람일 리가. 기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들은 얘기야. 얼마 전에 개방산 등산 다녀온 김영철이 그러더라고. 젊은 애들 사이에선 소문이 파다하대.
인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이던 은하가 그런 일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이, 어디가? 게임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환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빗속을 걸으며 자신의 생각과 싸웠어요. 아내와 함께 봤던 드라마 속 배우라면 그녀가 왜 이런 산속에서 그런 일을? 집에 돌아온 인호는 오래된 TV 드라마 DVD를 찾아 뒤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여러 드라마를 확인한 끝에 7년 전 아내가 즐겨보던 가을의 노래라는 드라마에서 은하를 발견했어요. 분명 그녀였습니다. 주연은 아니었지만 기억에 남는 조연이었죠. 인호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엔 기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가슴 한편에선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 부드러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인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는 진실을 알아낼 것이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복잡한 감정 속에 잠겼습니다. 배우였던 그녀가 왜 산속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악의적인 소문일 뿐일까?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처럼 의문은 끝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개방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인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손에는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3만 원이 들어 있었죠. 최기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사실일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산길을 오르는 내내 인호는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가책과 진실을 알아야 해라는 욕구가 충돌했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개방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여성들이 테이블을 펼치고 있었어요. 인호의 눈은 재빨리 조은아를 찾았습니다. 단정한 모습의 그녀가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은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호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인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네. 어제는 늦게까지 잠이 안 와서요. 은하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눈에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커피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진하게 내렸어요. 은하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은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은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새 3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인호는 말을 못했습니다. 은하의 눈이 커졌어요. 핏기 없는 얼굴로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소문이 있어서. 더듬거리는 인호의 말을 은하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배우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인간으로서의 품위까지 버린 건 아닙니다. 인호는 당황했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배우셨던 거군요.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에게 무언가 말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인호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은하 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다른 여성들이 그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봉투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어요. 왜 그런 경솔한 짓을 했을까? 소문만 듣고 그녀를 판단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인호는 다시 개방산으로 향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은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있었지만 그녀는 없었어요. 저기, 은하 씨는요? 한 여성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올 거래요. 다시는. 인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처럼 후회의 감정이 그의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좋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인호는 그날부터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덧없는 소문에 휘둘려 귀한 인연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개방산에 올라 그녀를 기다렸지만 은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인호는 은하를 찾기 위해 평창 곳곳을 헤매고 있었어요. 복지관, 시장, 심지어 근처 마을까지 돌아다녔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은하라는 분 혹시 아세요? 인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어요. 간혹 개방산에서 커피 파는 아줌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녀가 어디 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오후, 인호는 지친 발걸음으로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그는 생선가게, 야채가게를 지나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반찬가게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보라색 우산을 든 여인. 인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씨. 인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 여인이 돌아봤어요. 맞았습니다. 은하였어요. 아, 인호 씨. 은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인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인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빗물에 젖은 인호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그녀는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감기 걸릴 거예요. 두 사람은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은하가 물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소문이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확인도 없이 그런 신뢰를. 은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침묵이 흐른 후 은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박영숙 씨 남편분 아니세요? 인호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영숙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시죠?
은하의 눈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낯이 익었어요. 사진으로 몇 번 봤거든요. 인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진으로 봤다니? 영숙이 은하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저와 영숙 씨는 30대 시절 무명 연극배우 동료였어요. 인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연극배우였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저희는 같은 극단에서 활동했어요. 무대에서 함께 울고 웃었죠. 영숙 씨는 저보다 연기를 더 잘했어요. 하지만 인호 씨를 만나고 배우의 꿈을 접었다고 들었습니다. 인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가 결혼 전 연극 배우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저 사무실에서 만난 평범한 여직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숙 씨는 저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가끔 제 드라마도 봤다고 했죠. 인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품었던 비밀,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과거의 꿈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마도 새 인생을 살고 싶었나 봐요. 저도 얼마 전까지 방송에 나오다가 은퇴했어요. 모두가 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니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처럼 인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 그리고 은하를 통해 보게 된 과거의 조각들이 그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평창의 오후, 개방산 입구 작은 공원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인호와 조은하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영숙이가 정말 연기를 좋아했나요? 인호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맞은편 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열정적이었죠. 대사를 외울 때면 밤새 잠도 안 자고 무대에 오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인호는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영숙의 모습, 젊고 열정 넘치던 그녀를 떠올렸어요. 저는 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을까요? 은하는 살짝 웃었습니다. 아마 새 출발을 하고 싶었나 봐요. 영숙이는 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은하의 배우 생활, 인호의 기관사 시절, 그리고 각자의 가족 이야기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은하 씨는 지금 어디서 사세요? 인호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평창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산다고 했어요.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가끔 외롭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커피도 팔고. 인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이 자신의 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몇 주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제 집이 좀 넓거든요. 혼자 지내는 집, 조용히 같이 살면 어떨까요? 말을 마치자마자 인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무 성급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은하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데요.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인호는 아들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호는 당황했어요. 그게, 은하 씨는 엄마의 옛 친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연애할 때예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외로움도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남은 인생 혼자 살기 힘들다. 인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진우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전화는 싸늘한 분위기로 끊겼습니다. 다음 날 은하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 미영에게 인호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했어요. 엄마, 무슨 생각이세요? 그런 소문 돌던 산에서 만난 남자라고요? 은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오해였어, 딸. 인호 씨는 좋은 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체면이란 게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마음도 이해받고 싶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니? 은하의 작은 목소리에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미영은 전화를 끊었어요. 공원 벤치에 다시 모인 인호와 은하는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들의 반대에 상처받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 깊어졌어요. 자식들은 이해 못하네요. 인호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듯.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채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12월 아침, 박인호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개방산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은하와 함께 개방산 정상에 오르기로 한 날이었죠. 인호는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는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모았어요. 오늘 그는 은하에게 마음을 전할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이해해줘. 인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에 아직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컸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인호는 개방산 입구에서 은하를 만났습니다. 하얀 목도리를 두른 그녀는 여전히 우아해 보였어요. 진짜 산에 오르자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 나이에 은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호도 웃었어요. 우리 나이가 어때서요? 아직 건강하잖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길은 조금 미끄러웠지만 서로의 팔을 잡아주며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가끔씩 멈춰서서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곳이 여기쯤이었죠? 인호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네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중턱에 이르자 두 사람은 잠시 쉬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 아래로 평창의 마을이 작게 보였어요. 인호는 물통을 꺼내 은하에게 건넸습니다. 딸한테 연락 왔어요? 인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들은요? 인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젠가 이해해주겠죠. 다시 걷기 시작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곳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탁 트인 전망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얀 눈으로 덮인 산맥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과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을 반겼어요. 아름답네요. 은하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눈, 살짝 상기된 뺨, 하얀 입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은하 씨,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 상자를 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은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인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법적인 건 아니어도 당신과 남은 시간을 함께 걷고 싶어요. 은반지가 겨울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인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걸 받아도 될까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번엔 나도 내 인생 살아볼게요. 인호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은하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그것조차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두 사람의 약속처럼. 고마워요, 인호 씨. 은하가 속삭였습니다. 인호는 용기를 내어 그녀를 안았어요. 서로의 온기가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내려가요. 이제부터는 항상 함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길은 여전히 미끄러웠지만 이제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가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함께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는 모습이 마치 앞으로의 인생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평창의 작은 집, 박인호는 창가에 서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개방산에서 은하와 약속을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해. 인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진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인호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구나.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은하 씨와 함께 살기로 했어. 법적인 결혼은 아니지만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우야, 나 외롭다. 엄마 떠나고 나도 사람이야. 이해해 주렴. 인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왔지만 지금만큼은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인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진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셨으니까요. 인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이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고맙다, 아들. 통화를 마친 인호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받지 않았어요. 조금 걱정이 된 인호는 은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조은하는 자신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 미영에게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은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해해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하는 급하게 확인했어요. 미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드라마 다시 찾아봤어. 가을의 노래에서 엄마 연기가 정말 멋지더라. 내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이었어.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문자는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 하지만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응원할게. 은하는 소파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정말 고마워. 현관종이 울렸습니다. 은하가 문을 열자 인호가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을 보고 은하는 알았습니다. 그도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진우가, 미영이, 두 사람은 동시에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은하는 인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이들이 이해해줬어요.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미영의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인호는 그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눈물 속에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견뎌온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어요. 이제 그들은 가족들의 축복 속에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하루하루 소중하게, 함께. 창밖으로 첫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시작과 함께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4월의 바람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그 속에 따스함이 서서히 깃들고 있었어요. 박인호와 조은하는 작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속초 바다로 떠나는 여행이었죠. 모든 준비 다 됐나요? 인호가 차 트렁크를 닫으며 물었습니다.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대할 때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기대돼요. 오랜만에 바다를 보러 가네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소녀 같은 들뜸이 묻어났어요. 인호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은 변함없나 봐요. 차는 평창을 지나 동해안 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변해갔어요. 산에서 바다로, 겨울에서 봄으로. 아이들이 전화 왔었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인호는 핸들을 잡은 채 그녀를 흘깃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던가요? 잘 지내냐고. 그리고 아버님 잘 챙기라고요. 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의 반대와 냉담함은 이제 따뜻한 관심으로 변해 있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진우도 은하 씨에 대해 자주 물어봐요.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인호의 말에 은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녀에게 인호의 가족은 새로운 인연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초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방이었습니다. 인호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내일 일출 보러 가요. 정동진도 좋지만 여기 속초 바다도 일출이 정말 아름답답니다. 은하는 인호의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맞닿았어요. 더 이상 어색함도 낯섦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함만 있었죠.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들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바다의 파도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저기 좋겠네요. 인호가 작은 모래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곧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호는 은하의 손을 찾아 잡았어요.
추우시죠?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따뜻해요. 지평선 위로 태양의 붉은 테두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바다는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아름답네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은하 씨, 이제 진짜 내 사람이에요. 인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태양이 떠오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출의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이제 나도 그렇게 불릴 자격 있는 사람 됐나 봐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다가 이제야 제 삶을 살게 됐네요.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붉게 물든 바다 위로 긴 빛의 길이 만들어졌어요. 마치 두 사람에게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인호와 은하는 함께 일어섰습니다. 바다 앞에 나란히 서서 그들은 손을 맞잡았어요.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오래 걸려도 결국 봄을 데려옵니다. 인호와 은하는 늦게 찾아온 자신들의 봄을 맞이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일출처럼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테니까요.